나는 항상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특히 밤이 되면 내 방의 아늑한 침대에 누워 인터넷을 하거나 책을 읽는 일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공포 게시물을 발견했다. 제목은 나의 집, 그리고 누군가의 발소리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었고 그의 경험담은 다음과 같았다. 어느 날 밤 그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갑자기 1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혼자 사는 집이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둑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겁을 먹고 직접 내려가 확인하길 꺼렸다. 내려가 보기엔 너무 무서웠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무시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전화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문을 걸어 잠근 채 방에 머물렀다. 다행히 곧 경찰이 도착했고 집안을 수색한 결과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한 그의 착각이라고 결론지었고 그는 그날 밤을 겨우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발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매일 밤 같은 시간 1층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친구들에게 털어놨지만 모두 집이 오래돼서 소리가 나는 것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고 그는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잠을 설쳤다. 어느 날 밤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발소리가 나는 장소로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면서 소리를 따라 걸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지만 여전히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의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사진 앨범이 있었다. 그는 앨범을 열었고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가장 마지막 장에 들어있는 사진 속 인물은 그의 기억 속 가족들과 전혀 다른 낯선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이상하게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발소리는 더 빈번해졌고 이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마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친구는 그 집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몇 번의 조사 끝에 친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 집은 과거에 일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던 곳이었고 사진 속 인물은 그때 사망한 가족의 한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몇 달이 지나 새 집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사를 하고 난 후에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는 그날 밤에 들었던 발소리를 다시 듣곤 했다. 그것이 환청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따라온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전히 그때의 두려움을 생생히 느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난 후 나는 문득 내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혹시 그냥 집이 낡아서 나는 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버렸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고 나는 불안을 떨치기 위해 일어나 불을 켰다. 밝은 빛이 방을 가득 채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여전히 집이 나를 감시하는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자꾸만 그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멈추지 않는 상상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과연 내 집은 안전한 곳일까? 나는 두려움에 집을 둘러보며 이 이야기가 그저 인터넷에서 읽은 허구일 뿐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나도 가끔씩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하루를 시달릴 때가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기도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내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합하여 장문의 공포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재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겁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마을의 오래된 폐가에 대해서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그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수십 년 전 그 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는 부유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이유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창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나타나는 등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었던 재현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고 단지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밤 친구들은 재현에게 그 집에 들어가 보라고 도발했습니다. 겁이 없음을 증명하겠다며 재현은 단호하게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되자 친구들은 재현에게 손전등과 카메라를 건네주며 그 안에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흔쾌히 수락했고 혼자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의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재현은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내디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재현은 사진을 찍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득 손전등 불빛이 꺼졌고 재현은 컴컴한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그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살펴보던 그는 다이닝룸에 다다랐습니다. 커다란 식탁 위에는 수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놓여진 접시와 식기들. 하지만 먼지 하나 없는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파리만한 소리가 그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나가. 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 그의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주인을 찾으려고 재빨리 돌아섰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공포가 솟구쳤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대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잡아당기고 밀어도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당황한 재현은 온갖 방법을 다 써보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전파가 없는 듯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 다시 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여긴 너의 장소가 아니다. 재현은 패닉 상태에 빠져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끌려 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다른 탈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층에 올라선 순간 꽝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고 방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집에 주인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그림자들이 벽을 타고 흐르며 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 그림자들 중 하나가 다가와 그의 얼굴 가까이에 멈춰서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너도 이곳의 일부가 되어주겠니?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재현을 찾으러 폐가에 갔을 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카메라만이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카메라 안에는 찍었을 리 없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들 속 폐가는 여전히 낡은 모습이었지만 창문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그 폐가는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현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속삭임은 아직도 전해 내려오곤 합니다. 어서 나가라던 그 목소리가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생 민재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외할머니 댁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었고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방문하곤 했던 곳이다. 민재는 그곳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새로운 건 거의 없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특히 마을 끝자락에 있는 폐가가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멀쩡히 사람이 살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다. 민재는 그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진 않기로 했다. 며칠 후 민재는 동네를 산책하다 숲속에서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친구 현우를 우연히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폐가 이야기가 나왔고
민재는 그 집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현우는 몇 년 전 그 집에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집주인이었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도 그 이후로 그 집 근처를 가지 않았다고 했다. 민재는 괜히 호기심이 발동해 그날 밤 혼자서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찾아오고 민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손전등 하나를 들고 숲길을 따라 폐가로 향했다.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숲속의 길은 어둡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폐가에 도착한 민재는 낡은 대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폐허 그 자체였다. 여기저기 달빛이 들어와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민재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가 안쪽 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민재는 일기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읽어보기로 했다. 일기장 속에는 그 집 주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 저녁이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 점점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날 밤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글은 더욱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오늘 또 그자가 찾아왔다. 이번엔 문 너머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나였다. 나의 얼굴과 똑같았다. 그날 밤 이후 민재는 외할머니 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늘 폐가에 서 있었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민재는 그 꿈이 끝나기 전에 항상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방학이 끝날 무렵 민재는 더 이상 외할머니 댁에 남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외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도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꿈은 점점 잊혀갔지만 가끔씩 그 폐가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민재는 회사 생활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강원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산속에서의 휴식을 기대하며 다시 외할머니 댁을 찾았다. 이번에는 학창 시절과 달리 마을이 많이 변해 있었다. 그러나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그동안의 일이 궁금해 다시 한번 폐가를 찾아갔다. 그런데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문 앞에는 누군가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돌아보자 민재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마주했다. 나를 찾지 않았나? 그자가 말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이 일은 민재에게 있어 평생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그날 밤 본 것은 과연 그의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까? 이후로 민재는 어딘가에서 그 남자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난 적이 없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꿈이었거나 혹은 상상 속의 일이었던 것처럼.